특별한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미국에서 꼼수를 위해서 날아왔습니다. 게다가 신분이 저희처럼 잡놈이 아니라 교수님 두 분이. 근데 기분이 좀 나쁩니다. 우리 같은 잡놈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박사 과정 수료거든요. 조용히 해. 이 두 잡놈은 학사학위 수료자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드린 등록금이 얼마인데 말이야. 실패. 그러면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버지니아 대학 물리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승헌입니다. 네. 미국 워싱턴 DC에서 2시간 거리 버지니아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잘 알아 이 돼지야. 얘는 선거운동 시작하고 나서 입이 막 풀렸는지 말이 늘었어. 어디 가서나 말을 하고 지역구민들한테 얘기 들었어? 그럼 누구나 만나가지고. 자, 다음 분.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서재정입니다. 잔스 홉킨스 되지. 예, 언어로 잔스 홉킨스. 어느 학교 옆에 있지? 자지 워싱턴 대학. 정말 잔스 홉킨스, 자지 워싱턴 대학. 저희가 미국 거기 갔을 때, 특강 갔을 때 거기에서 찾아뵀던 아주 저명하신 학자분. 잔스 홉킨스 대학 네. 강연을 사실은 서 교수님께서 예. 힘을 써주셔가지고. 예. 그런데 그 덕분에 서 교수님은 연락을 좀 받으셨나요?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연락을 받은 사례는 없고요.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 다른 지역의 공연에 있었을 때 그 지역에서 이런 공간이나 이 정부와 관련된 기구에서 좀 사전에 연락이 가고 그랬던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네. 워싱턴 저희 존스 홉킨스 갔을 때 저희 김밥 싸주신 그 누나들은 잘 계시나요? 그 김밥 진짜 맛있었어. 김 누나한테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 제가 그 안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요. 그 미국 전역에서 먹었던 많은 음식 중에 그 김밥이 가장 맛있었어요. 좀 찡했습니다. 너무 손맛이 들어가다 보니까 먹다가 무엇이 피는 거야? 봤더니 반지. 말도 안 되는 개그를 막 치거든요. 저희는 지금 강릉 공연을 끝내고 새벽에 끝내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대구로 와가지고 사실 대구 스튜디오를 하나 빌렸어요. 네. 스카이 워커스라고 하는. 예. 그리고 이 두 분이 제가 워낙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이 대구로 출동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 저희를 만나러 워싱턴에서 날라왔는데 내려오라. 이거는 좀 손님 대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갈 시간이 없었어요. 전국 유랑극단 중이기 때문에. 아무튼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봉주 집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이 근데 왜 오셨냐? 네. 미국에서 왜 여기까지 굳이 이렇게 날라오셨냐? 이게 천안함 2주년이거든요. 네. 네. 이 두 분이 천안함 사태 때 네. 어뢰에 의한 공격이 아니다.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과학적인 문제 제기를 최초로 하신 두 분이에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의해서 종북 좌파 교수로 낙인 찍혀서 네. 종북 좌파인데 미국에 계시네요. 왜 그래 너? 야, 김 후보. 그러니까 반미라는 말은 못 붙이는 거야, 얘 지금. 그럼요. 저는 미국에 간 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그 국적도 시민권자시군요. 그렇죠. 네. 골수 친미입니다. 저는 저희 각하와 아주 가까운. 어떻게 친미 과학자가 나오셨는데 이 교수님도 저도 간대가 가시지가 아니고 시차 적응에 긴장해. 간지가 한 20년이 훨씬 넘었죠. 시민권자. 예. 저희가 잡혀갈 경우 장소는 제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두 분께서 천안함에 관한 과학적인 진실과 접근 그 이야기를 오늘 하시려고 멀리 오신 거예요. 우리 녹음 끝나자마자 내일 아침 비행기죠? 이 방송을 했으니까 잽싸게 미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천안함에 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려고 오시는지. 그 합조단의 주장하고 그 합리적인 과학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우리 측의 주장하고가 아직도 과학적으로 논쟁이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 과학적 결론이 안 난 것처럼. 네. 그죠? 근데 그 과학적 결론이 먼저 났습니다. 그 천안함 사건이
한 척의 그 군함이 부서지는 사건이 아니고 한국 사회 전체의 많은 사회 각각의 그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연결이 그렇죠. 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결론은 이미 2010년 11월에 결론이 났고 또 그게 KBS 추적 60분과 한겨레 20일에 보도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0년 5월 20일 합조단이 기자회견을 열어 중간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네. 북한 어뢰설의 결정적 증거라며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3가지 하얀 분말 샘플에서 얻은 에너지 분광 EDS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분광 데이터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흡착물. 그렇죠, 소위 흡착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 3가지 샘플은 천안함 선체와 어뢰 파편에서 추출한 하얀 분말 물질, 네. 그리고 합조단이 수행한 모의 폭발 실험에서 나온 그 하얀 물질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뢰가 때려서 폭파했다. 그러므로 어뢰에 붙어 있는 물질과 가라앉은 배에 붙어 있던 물질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것이 폭파에 의한 걸 입증하기 위해서 따로 폭파 실험을 했어요. 예. 네네네. 세 개가 동일하면 역시 폭파에 의해서 가라앉은 것이다. 이렇게 입증하려고 했던 거죠. 예. 네.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이, 정말 또. 예. 무학의 통찰. 예. 이게 뭐 무학의 통찰이야, 이 돼지야! 간단한 과학이야, 이건.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뢰가 때려서 배가 구멍이 나서 가라앉았다고 했으니까, 어뢰에 붙어 있던 거, 가라앉은 배에 붙어 있던 거, 그 2개가 같은가, 그리고 따로 폭파 실험을 해가지고 그때 나온 흡착물, 이 3가지가 같으면 결국은 배가 어뢰에 의해서 가라앉는 것이다. 이렇게 입증하려고 한 거죠. 예. 네. 간단하죠? 예. 그래서 그 중간 보고서 할 때 그 3개 데이터를 아주 대대적으로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같다고 결론을 냈죠, 그때는. 같고 그렇죠. 그 폭발의 굉장히, 결과물이라고 그렇죠. 결정적 증거라고 예, 그러죠. 그런데 국방부에서. 근데 제가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모의 폭발 실험의 EDS 데이터가 조작이 되었다는 거죠. 조작이요. 네, 조작. 그러니까 네네네. 모의 실험을 해서 나온 네네네. 그 흡착물의 분석 예, 그 데이터가 조작이 조작이 됐다고요. 네네네. 예, 안 되겠어요.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줘! 예, 공직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시벌로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줘! 자, 그럼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안함에 붙어있던 흡착물은 A라고 하죠. 그리고 어뢰에 붙어있던 흡착물은 B. B. 그다음에 모의 실험을 한 것은 C라고 했을 때 지금 교수님 말씀은 C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 네네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잠깐 폭약에 알루미늄 가루가 섞여 있고요. 네. 폭발을 하면 산화 알루민이라는 흡착 물질이 생겨야 합니다. 네. 그런데 합조단의 폭발 실험의 EDS 데이터는 산화 알루미늄은 나올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요. 과학의 양심 책 팔러 왔어, 미국에서! 이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안 좋아요, 교수님. 시기가 안 좋아. 알고 봤더니,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책 팔러 오셨어. 책 제목이 뭐라고요? 그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인데요. 그 조선일보와의 싸움에 제가 그 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봐주세요. 조선일보가 소송 중이시거든요. 네. 합조단이 제시한 데이터를 보면은 산화 알루미늄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데이터이고 어떤 물질은 나오냐 하면은 알루미늄 황산 수화물이라는 침전 물질이면은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왜 그랬습니까? 예, 왜 그랬냐면은 천안함 선체와 일본 어뢰에서 나온 하얀 물질에서 그런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 거꾸로. 네네네. 아, 그러니까. A와 B 2010년 6월에 국방부가 이정희 의원실에 공개한 물질인들입니다. 그 2개는 A하고 B는 공개를 네.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 독립적인 지질학자들인 양판석, 캐나다에 계시는 양판석 박사, 그리고 안동대에 계시는 정기용 교수님이 독립적으로 아주 자세한 실험을 해서 A하고 B는 알루미늄 황산 수화물인 침전물질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셨어요. A하고 B는. A하고 B는 똑같은 물질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C만 같으면 되잖아. 모의 실험을 해서 나온 물질을 분석했는데 그 데이터는 A하고 B와 같은 물질이 나올 수가 없는데 네네네. 다른 물질이 나왔는데 똑같은 물질이 나왔다고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수학 문제를 푸는데 네네.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도 틀리고 숫자도 틀리고 계산도 틀렸는데 나중에 결과는 답은 맞춘. 그렇죠. 그런 답을 끼워 내용이네요. 맞춘 거죠. 예. A하고 의도했던 B는 답으로. 이꼬르고 C는 이꼬르가 아닌데 네. 이꼬르로 데이터를 조작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침전 물질인 A하고 B를 폭발하면 나와야 되는 흡착 물질로 주장하기 위해서 네. 모의 폭발 실험에서 나온 흡착 물질의 데이터를 그거를 보여주지 않고 침전 물질의 데이터를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그게 폭발 물질에서 나온 데이터라고. 그러면 알루미늄 황산 수화물은 뭡니까 이게? 수화물이었다는 거는 생성 조건이 고온이 아니고 100도 이하에서의 저온이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합주단이 제시한 데이터가 폭발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거꾸로.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구만. A하고 B는 이미 공개가 돼버렸어요. 네.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의 실험을 한 다음에 여기서도 알루미늄 황산 수화물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A, B, C가 같아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네네네. 같아졌긴 같다고 했지만 발표를 했죠. 그렇죠. 같아졌긴 했는데 이 데이터를 그대로 믿는다면 거꾸로 폭파가 없었다고 예, 하는 예. 결론을 국방부가 만들어 버렸군요. 이걸 오디오로만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이해했으면 됐어. 나는 고3 때 생물을 택했고 신학을 전공했잖아. 교수님의 설명이 너무나 명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조금 부연을 하면은, 그러니까 합조단 보고서에서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승원 교수하고 제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유언비어를 돌리고 있는데 저희는 그 합조단 보고서의 대부분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이제 합조단 보고서 중에서 맞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폭발물이 실제로 폭발을 하면은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합조단 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그 논문들을 보면은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알루미늄 파우더가 섞인 폭발물이 폭발하면은 그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발음이 우리하고 좀 다른데? 알루미늄. 예. 그래서 이제 EDS라는 걸로 찍어보면은 이 알루미늄 피크가 생기고 그 산소의 피크가 생깁니다. 알루미늄 산화물은 기본적으로 알루미늄과 산소가 결합돼서 생긴 거니까. 근데 그 피크의 높이 비율이 그 알루미늄이 1이면은 산소가 0.2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0.23. 네. 0.23. 0.23이 0.2. 학자적 깊이를 지금 서로 지금 공정하고 있어요. 수정하겠습니다. 0.23입니다. 근데 이 합조단 중간 보고뿐만 아니라 최종 보고서에서도 그러니까 C에서 나온 샘플을 EDS를 찍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들은 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 부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그 C에서 나온 샘플을 EDS를 찍은 거가 1대 0.23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를 보면은 그 비율이 1대 0.9로 나옵니다. 0.9 소수점 이하. 네, 그건 모르겠네요. 그런데요, 또 중간 보고서에서는 이 세 가지 샘플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대대적으로 그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같다고. 예, 근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양판석 박사가 다른 실험들을 해서 그게 아닐 것이라는 그 의문을 제기한 이후에 9월 13일인가요? 그때 최종 보고서가 나왔었죠. 그때는 A하고 B만 본문에 넣고 C는 부록으로 돌립니다. 부록. 네네. 모의 폭발 제가 그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는 그 데이터는 부록으로 돌리는. 이승원 교수랑 양판석 박사가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게 알루미늄 산화물인데 왜
알루미늄과 산소의 비율이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그랬더니 합조단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면서 설명을 제시한 게 그 산화 알루미늄에 그냥 물이 그냥 화학적인 결합이 아니고 그냥 물이 그냥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실험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EDS라는 데이터를 찍을 때는 진공 상태사거든요. 물이 손에 다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 두 지질학자가 나중에 그것들이 다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를 밝혔으니까요. 그런데 그 국방부가 A하고 B는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모의 폭발실에서 나온 그 샘플 C를 공개를 하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그것만 나오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다시 분석해 보면 되니까. 네네네. 정부는 거부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샘플이 서서 없어졌다. 그런데 그거는 그 의도적으로 폐기를 하지 않으면은 샘플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EDS를 찍거나 뭐 엑스레이를 해도 샘플이 그대로 있거든요. 당연하겠죠. 먹었나? 근데 어찌하여 없어졌다면은 다시 모의 폭발 실험을 하면 되죠. 하면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모의 폭발 실험을 다시 하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국방부는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돈 들어서. 그러니까 그 합조단 실무자에 의하면은 한 번 모의 실험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번만 실험해서 네네네. 공개적으로 네네.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다시 봐라. 똑같이 나왔지 않느냐. 그렇죠. 이것만 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해주는 거네요, 예, 지금? 예. 네. 단 한 번의 실험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건데요.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적 60분에서 2010년 11월 17일에 나왔던 추적 60분에서 나오는 거는 그 합조단이 제시한 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다시 안 한다? 네, 다시 안 한다. 자존심이 상해서. 지네들이 잘못해놓고 무슨 자존심 상한다고. 놀라운 핑계인데? 쓸데없는. 이건 창의력조차 없는데? 우리 군이 좀 소심해요. 근데 이 정도 되면 네네네. 이 정도 간단한 A와 B는 같다. 그러면 C도 같아야 되는데 C가 같게 나오긴 했지만 그 물질은 폭발해서 나올 수 없는 물질의 그래프였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정도 간단한 과학적인 3단 논법은 국내에 있는 과학자들도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내 과학자가 왜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죠? 네, 정기영 교수님이 국내에서 한 분이 나오셨죠. 한 분이요? 그분 말고 그분의 주장을 뒤엎거나 반대하는 그런 주장은 없습니까? 추정 60분에서 국방부에 가서 질의응답을 11월에 가졌을 때요. 정기영 교수의 실험 데이터 결과를 보여주니까 합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실무자들이 자기들도 황산 수화물임을 알았었는데 분위기가 알루미늄 산화물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다. 분위기로 과학을 하나? 아니, 조사하고 조사와 과학인데 네네네. 분위기가 안 좋으면 바꿔주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과학이? 국내에서 단 한 분만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도 저는 아니요, 그 얘기가 그 과학자가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펴지 않는다는 거는 다른 학자들이 동의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의했을 때 말만 한마디 더 더해줘도 이건 뭐 대학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동의까지도 어렵다면 그냥 RT 이 정도만 하면 좋을 텐데. RT만 해도 감옥에 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천안함 같은 경우는 왜 입을 닫냐면은 미국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한국에서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고 의심받는 일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거나 과학적인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도 A 빨갱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을 경시킵니다. 들이대는데 그래도 예. 갑자기 명백한 과학이죠. A, B, C. 네. 아주 간단한 3단 논법인데 이건 빨갱이구나. 빨갱이라고요. 과학하고 빨갱이하고 무슨 상관 있어? 빨갱이는 1 더하기 1 하면 5 나오나? 우리 사회가 그렇죠. 헌법재판관 되기도 힘들어요.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 다른 생각을 가지면. 다른 생각이라고도 안 했어요. 그분이. 이게 무슨 다른 생각이야. 그냥 과학인데.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그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데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워딩은 더 심플하고 법률적이었어요. 잘못했다고도 할 수도 없는데 천안함은 북한이 인간 어뢰로 쏴버리고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빨갱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과학자들도 말을 못하는 거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추론하는 바입니다만은.
그 연구비 같은 것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안함 전개 과정을 보면은 이 한국 사회의 그 마지막 터부인 북한하고의 관계된 문제들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주 비합리적이고 그 상식에 어긋나는 아주 최근에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됐다는. 근데 이 교수님 말고 이 교수님이 문제 제기하고 국내에서도 다른 교수님들이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A, B는 같은 한 C는 아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는 없죠. 과학적 반론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네, 그리고 이거는 그 황산수화물이었다는 거는 합조단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로 보고 있다고 사람들은 이거는 천안함 사건에서 아주 작은 과학적 데이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그렇죠.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핵심인 게 배가 어뢰에서 공격당하고 그리고 가라앉았다. 그 유일한 과학적 증거로 내세운 게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결정적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이 어뢰로 이루어졌고 그럼 어뢰는 누가 쐈겠어? 북한이지. 이렇게 돼서 북한 소행이 된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 이 교수님의 말씀은 폭발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북한이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네.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 폭발이 없었다는 거야, 그냥. 네네. 그죠? 네네네. 이 데이터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근접 어뢰 폭발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간 어뢰도 아니었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폭발이 없었다는 거야. 폭발이 없었다. 아예 폭발이 없다. 이 과학적 데이터가 말하는 바는 단 한 가지야. 네, 근접 어뢰 폭발이 없었다. 배 밑에 3m에서 터졌다고 지금 하는 합조단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 배를 가라앉혔다고 주장하는 그 어뢰 폭발은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간단하게 말하면. 예. 실제로도 물기둥이 없었잖아. 아니,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럼 받네 안 받네 막 하잖아. 음. 이 데이터는 배를 가라앉힌 폭발은 없었다는 데이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뢰가 아닌 것이고 어뢰가 아니면 북한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네.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합조단 보고서 안에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폭파가 아니라는. 어뢰의 근접 폭발이 있었으면은 흡착물질이라는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산화 알루미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는 게 이승원 선생님의 이제 그죠. 발견이고 예. 네. 그 합조단 보고서에 보면은 또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접 어뢰 폭발이 있었으면은 거기서 나온 파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보고서에서 조사들이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하나도 못 찾은 거예요. 파편을. 예, 조그만 금속 조각들을 여러 개 찾았어요, 사실. 네. 선박 선체에서나 해저에서. 그랬는데 그것들을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어뢰와 같은 금속 성분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합조단 보고서에서 그 어뢰의 파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합조단 보고서 얘기입니다. 네. 혹시 그 금류에 의해서 쓸려 나갔을 가능성은 그러니까 이제 없습니까? 그 다음 얘기가 그러면 이제 합조단이나 뭐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수중 폭발이기 때문에 그 파편들이 차마 선체를 치지 못하고 가라앉았다. 참아. 근데 이제 서정적이다, 뭔가. 이것도 모순적인 게 이 추진체에 대해서 그럼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그 추진체는 어떻게 멀쩡하게 남았느냐? 1번 어뢰를 하는 네.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폭발하는 순간 그거는 폭발력에 의해서 30m 정도 뒤로 밀려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추진체는 한 30m 밀려나가는데 다른 파편들은 3m도 못 나갔다는 자, 거죠. 그러면 우리 해군이 다 모여서 찾은 어뢰의 파편이 하나 남았는데 그게 1번이 써진 그 파편이죠. 그렇죠. 파편을 더 찾았어요. 쇠 조각들이 여러 개를 찾았는데 어뢰는 아니었죠. 어뢰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합조단이 스스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런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조작을 했느냐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몰아갔는지를 밝힌 합조단 관계자의 내부 증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데이터를 누가 조작했느냐? 근데 제가 여기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밝히세요. 이 정도 되면. 왜냐하면요. 밝히세요. 네. 그 사람이 이 조작 사건의 몸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결국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그렇죠. 부탁, 제안, 압력을 받았겠죠, 아무래도. 네네네. 그래서 물론 그분이 그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그 비과학자적인 일을 하긴 했지만 진짜 몸통을 찾는 것이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분위기 몰아갔던 사람이 과학자입니까? 네,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흡착 물질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침전 물질이었던 그게 폭발의 결과물이라고 그쪽으로 해석을 몰고 갔던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A, B, C가 같다고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 A, B, C는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고 주장했던 과학자가 분위기를 몰아왔던 과학자가 있었고 예. 그 과학자가 누군지 아시는군요 이제. 내부 증언이 있습니다. 그 내부 제보자의 워딩은 좀 일러주십시오. 최소한 그건 알려주세요. 네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이 조작의 주체가 된 네. 과학자 이름은 빠지더라도 그건 그렇죠. 말씀해 줄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황산염 수화물이 맞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렇게 했다. 폭발의 예생이 아니라 오랜 세월 침전 물질. 침전 물질인 네, 줄 그 알고 침전 있었지만 물질이, 예,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누구가 그 결론을 내자고 주도했다. 누구가 여기서 그 누구가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과학자인데 교수님은 그 이름을 알고 계시군요. 네네. 교수님을 고문해 되죠. 이 교수. 이거 이야기를 좀 해봐. 하지만 교수님은 그 교수가 최종적인 배후가 아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서재정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내용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제프리 베이더라는 사람이 자서전을 낸 게 있습니다. 이게 베이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천안함 사건이 났을 당시 미국에서 그 NSC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안보회의에서 그 아시아 태평양 쪽 그 담당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현역에서 물러나서 그 브루킹스 연구소로 돌아와 있거든요. 이 양반이 최근에 이제 자서전을 쓰면서 그 당시 이제 자기가 그 겪었던 일들을 여러 가지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 본인이 NSC에서 담당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서전에 미국에서 출간된.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보면은 한 가지 이제 제가 잘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 천안함 사건이 난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근데 전화 내용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외부에서 야기된 폭발이었다. Externally induced explosion.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서 이게 전화 통화가 언제 이루어진 건가? 이거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3월 31일 날 사건 발생하고 한 5일 지나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함체도 제대로 인양을 못한 상태였고 뭐 원인 조사는 뭐 되지도 않은 상태. 1번도 발견되기 전이죠. 그렇죠. 훨씬 전이죠. 그런데 벌써 이미 폭발이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서전에 보면은 재밌는 게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었다.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에 베이더가 하는 얘기가 이명박 대통령은 외부 폭발이 있었다. 외부 폭발 때문에 천안함이 침몰했다 얘기하고 그에 바로 이어서 북에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 그 얘기를 들은 베이더가 이제 그때부터 좀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죠. 부상과 바스워스 그 당시 보스워스 우리가 아는 그 이 두 양반 바스워스하고 김계관 부상과의 회동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통화 직후에 베이더가 걱정을 한 게 이 상황에서 김계관과 회동을 하는 것이 적합한 건가? 이러면서 당시 그 육자 회담 담당 대사를 맡고 있던 김성 대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현직 대사죠. 현직 그 주한미 대사시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김계관과 바스워스의 회담을 진행시키는 게 괜찮은지 한국 외교통상부 분들과 한번 상의를 해봐라. 그랬더니 대답을 하기를 외통부 분들은 이 회동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더가 또 아무래도 미심쩍었던 거죠. 아니 대통령은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우리 저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한국 배를 좀 격침시켰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상황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라고 그래요. 굉장히 좀 예외적인 거죠. 그래서 김성 대사 다시 확인을 해보고 역시 대답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다가 여전히 이게 그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조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베이다가 또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는 컬 캠블, 당시 이제 아태 담당 차관인가요? 그랬죠. 그래서 컬 캠블이 마침 서울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4월 초에 4월 1일일 겁니다. 그래서 컬 캠블에게 확인을 해봐라.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봐라. 직접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컬 캠블이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청와대 관계자들과 얘기를 하고 나서 베이다에게 다시 보고를 하죠. 청와대 관계자들과 얘기를 하니 김 바스월스 회동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은 사고 발생 5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은 외부 폭발에 의한 침몰이라고 이미 방향은 나왔던 것이고 김성 대사가 확인을 해본 게 31일이고 3월 31일이고 또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통화를 한 게 31일이죠. 그러고 컬 캠블이 서울에 들어간 게 4월 1일입니다. 하루 사이네요. 네, 하루 사이죠. 근데 외통부는 3월 31일까지도 국가 회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4월 1일 날 청와대 관계자들은 회동이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부서별로 앞뒤가 안 맞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혹은 원인을 뭐라고 만들어 가야 할지 결론이 안 난 상태였다라고 우리는 이제 역추론을 하는 거지. 저기 2년 전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지 100주년 되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해라고 중국에 그 리순 감옥 옆에 있는 그 도시에서 저녁이었는데 그날 100주년 행사를 마치고 북한 보위부 애들하고 그다음에 북한 적십자사 총재니까 상당히 높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랑 술을 먹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보가 났습니다.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이렇게 속보가 났는데 제3국에서 북한 사람들이랑 방에서 앉아있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 멍하지 않습니다. 서로 멍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속보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첫 마디가 우리가 오죽했으면 때렸겠냐. 이명박이 얼마나 했으면 때렸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쏘았구나.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싸늘하게 헤어졌습니다. 저녁에는. 근데 아침에 새벽에 만났는데 우리 아니라고. 우리 아니다. 자기도 확인해봤구나. 네, 바로. 자기가 확인해. 누구 재미 좀 보겠구만요. 그러면서 우리 아니다 그러는 거야. 누구 재미 좀 보겠구만요. 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누가 재미 좀 보겠구만요. 우린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했으면 백령도 부근에 있는 배를 격침시켰습니다. 한 방에. 그러면 어떤 군인이 했든 영웅이 되는 거지. 영웅이 되기 때문에 내가 했다. 우리가 잘했다. 그렇게 손을 들고 만세를 그렇지. 부를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면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쏘아서 얻을 게 없다. 니네들은 경제력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우린 군사력 하나 있는데 이 군사력을 뭘 다 빼먹어야 된답니다. 쌀도 빼먹고 뭐도 빼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 공격을 해서 얻을 게 없다. 얻을 게 없지. 네. 진짜로. 하면서 누가 좀 재미 좀 보겠구만요. 그 생각이 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한 에피소드였는데 자기네들 중요한 에피소드네. 자기들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했을 수도 있다라는 네, 식으로 했을 얘기했다가 확인을 해보니 우린 아니다. 네, 이렇게 새벽에 결론냈다는 거고요. 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했으면 야 우리가 했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였지. 그때는. 한국 관련해서는 되게 전문가들이었어요. 근데 확인해 본 결과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그게 그 도널드 그레이그 대사의 네, 그레이그 결론도 대사하고 맞습니다. 그레이그 대사가 예. 하는 얘기도 이게 괴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북한은 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북한은 그 이호 여사를 초청한 상태였고, 그렇죠. 예,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태였고, 네. 그래서 그때는 정상회담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뭘 얻고 싶어 할 때였습니다. 네네네. 근데 갑자기 네. 어뢰를 쏴가지고 배를 격침시킨다는 게 그렇죠. 그레이그 대사가 또 다른 얘기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레이그 네. 전 대사. 그레이그 대사도 북한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네, 그죠? 그레이그 대사가 그 디플로맷 그 외교관이기 전에 30년 동안인가를 CIA 그 분석가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이거잖아요. 이제 지금 과학적인 데이터는 어뢰 폭발에 의한 침몰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 데이터의 결과인데, 그리고 그 데이터가 실제로는
그 폭발 흡착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침전물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합수단 내에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마치 폭발로 일어난 물질인 것처럼 몰고 간 과학자 이름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남는 게 그럼 어떻게 가라앉았냐? 저희가 여러 가지 가설을 갖고 이랬을 거다 추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은 저는 보다 확실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아마 결국 국정조사 같은 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청문회나 국정조사 다시 이루어지고. 그 규명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가설은 한 3개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폭침은 배제가 됐죠. 네. 그 과학적 증거로 그 합조단이 제시한 흡착물 자체가 흡착물이 아니라 침전물이었기 때문에 폭발이 아니었다는 게 입증이 됐고 예, 어뢰설은 기각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합조단 보고서 자체를 인용을 하면은 근접 폭발이 일어날 경우에는 다수의 파편이 선재 내에 존재해야 하지만 인용합니다. 천안함 사건에 사용된 어뢰의 파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금속은 식별하지 못하였다. 스스로 없대. 네, 그 실무자들은 아주 열심히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실무자들은 있는 데이터를 네네. 있는 그대로 분석을 했는데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 그렇지 보고서를 만드는 데서 지금 장난이 일어난 거군요. 지금. 네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안에서 그 데이터들은 정확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파편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뢰가 폭발하거나 뭐 폭발물이 폭발하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예. 고열이 발생하는데 천안함 보고서에 보면은 또 그 723도 이상의 열 이력은 없었다. 인정을 하고 또 열 흔적이 없는 전선의 절단 현상이 있었다. 또 화상 환자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열 흔적이 없다고 보고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설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천안함 보고서에 대해서 뭐 의혹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의혹이 가는 거는 시험 폭발에서 나온 하얀 파우더 EDS 분석. 네. 그거는 저희가 믿기가 어려운 데이터지만은 다른 부분들은 아주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취합해서 마지막 결론을 낼 때 지금 그렇죠. 장난이 일어난 네. 거군요. 그러니까 데이터와는 정반대의 결론이 어떻게 나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 데이터는 전부 다 폭발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결론만 폭발이라고 한 거군요, 지금. 이 합조단에는 팀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각 팀마다 폭발 없었음, 폭발 아니다, 열 흔적 없었음. 저는 전혀 과학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데 다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 자, 가설. 좌초설이 아직까지 유효한 가설로 남고요. 네. 왜냐면은 그 선박의 그 파손 형태를 보면은 네, 이게 뭐 찢겼다. 밑바닥에 긁힌 자국이나 네. 찢긴 흔적 같은 것들이 그 좌초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뭐 지금까지 나왔지만은 최초 보고는 뭐 좌초로 났다. 예, 그렇게 나왔죠, 계속해서. 그 두 번째 가설은 기뢰설. 네. 또 있었죠. 네. 네. 기뢰설. 있었고요. 또 길에서는 바다 지뢰. 그러니까 바다 지뢰. 바다 밑바닥에 어떤 앵커 같은 걸 걸고 약간 물 위에 떠오를 수 있도록 네. 체인으로 묶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는 배에 와서 부딪힌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뢰가 폭발을 했다면은 그 사고 난 지점 수심이 뭐 46m였다 그러니까 40m, 30m 그 수심 밑에서 폭발을 했을 거고 그 수압에 의해서 배가 네, 이제 수압에 의해서 배가 불쑥 들렸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조각이 절단이 났다. 네, 나갈 절단이 수가 났다. 있는 거죠. 그 합조단 보고서를 보면은 선체 구조를 분석한 것들이 있는데 그 구조 분석에 의하면은 이제 이런 그 파도나 아니면은 그 원거리 폭발에 의해서 선체가 들썩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순간 선체가 절단이 날 수 있다고 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선체가 파손이 될 경우에 천안함이 부러진 그 정확한 지점에 파손이 되도록 그런 경우 부러진 것처럼 천안함이 부러져 있다. 네. 그런 거죠. 네, 네. 네. 거기까지는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가설 단계에서는 나왔던 건데. 그럼 이제 세 번째 가설은 이 충돌설이죠. 이것도 사실 뭐 여러 사람들이 제기를 했던 가설이죠. 네. 그리고 합조단 보고서도 사실 충돌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합조단 보고서에서 검토한 충돌설은 배와 배의 충돌설입니다.
근데 배와 배의 충돌서를 검토를 하고서 이거는 맞지 않는다 결론을 그렇죠. 내렸죠. 나머지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와 배가 충돌을 하면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찢기는 그렇죠. 그런 흔적이 있는데 이거는 밑에서 위로 그 배가 찢기는 흔적이기 때문에 그 선박하고 충돌이 아니면 그럼 뭐하고 충돌이냐 이건데 이제 천안함 파손 흔적을 자세히 보면은 이 좌초나 그 기뢰설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은 이제 천안함이 사실 두 동강이 난 게 아니라 세 동강이 난 거잖아요. 예. 그 선수와 선저가 갈라졌고 네. 또 선박의 한 가운데 부분인 그 가스 터빈실 부분이 또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배 밑바닥이죠. 배의 한 가운데 밑바닥이 따로 떨어져 나갔는데 그 따로 떨어져 나간 부분의 그 윗부분이 어떤 강한 물체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늘려서 이렇게 밀려 들어간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 배 밑바닥의 정 가운데를 뭔가 쭉 밀고 들어갔다. 그렇죠. 무언가가 배의 그 밑바닥 부분을 쭉 밀고 들어가서 이 가스 터빈실 부분을 위에서 밑으로 눌러주고 선수와 선전은 양옆 선수와 선미는 앞뒤로 밀어내는 그런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걸 기뢰설로는 설명이 안 되나요? 그렇죠. 기뢰설로는 설명이 안 되죠. 네. 기뢰설로 하려면은 가스 터빈실 부분이 위에서 밑으로 저기 찌그러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기뢰는 밑에서 위로 올라. 기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기뢰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충돌서를 뒷받침하는 흔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제 뭐가 충돌을 했느냐? 그 초기에 나왔던 가설 중에 네. 당시 한미 그 연합훈련 중이었고, 그다음 미 대사가 빨리 달려갔고, 네. 미국의 관심이 대단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잠수함이 아니냐 이런 설이 있긴 있었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배 밑바닥이 밑에서부터 위로 찌그러져야 되는데 기뢰였다면 배 밑바닥이 밑에서부터 위로 찌그러져야 되는데 수압에 의해서. 네. 근데 지금 배 밑바닥에 난 상처는 위에서 아래로 난 상처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가스 터빈실 떨어져 나간 부분은 위에서 밑으로 찌그러져 버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 밑부분을 어떤 놈이 쳐서 배 밑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파손된 부분 길이가 한 8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 잠수함은 그 8m에 갖다 끼기엔 너무 큽니다. 당시에 근데 그 미국 잠수함 말고 그 잠수함도 그 같이 그 합동훈련에 참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잠수함의 그 길이, 네. 그리고 지름 같은 걸 보면 특히 이제 지름이 중요하죠. 여기서는 네, 그렇죠. 충돌의 가능성을 보니까 그 천안함이 생긴 구멍에 딱 맞는 크기입니다. 요 가설은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미국 잠수함설은 들어봤어도 미국 잠수함의 크기를 봤을 때 그 배 밑바닥에 난 상처의 크기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뭐 물론 이것만으로도 이제 그 잠수함이 충돌했다고 저희가 그 단정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없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뭐 국정조사를 하든 뭐를 하든 그 진상 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가설도 체크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고서에 실린 사진들을 자세히 검토를 해보면은 그 배의 밑바닥에 둥그렇고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은 그 기뢰나 좌초로 생길 수 없는 그런 구멍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멍은 그 보고서의 결론인 근접 어뢰 폭발로도 생길 수 없는 그런 구멍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멍이 근접 어뢰 폭발로 생길 수 없다는 거는 역시 이게 합조단 보고서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버블 효과라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뢰가 근접 폭발을 할 경우에 이 버블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 효과로 선박이 파손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게 하나의 그 가설이고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엄밀한 그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네. 근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00이면 100이 다 그 선박이 밑에서 위로 찢겨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그 찢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배 아랫부분 중간 정도부터 배 가장 밑바닥 쪽을 향해서 배가 찢겨진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좌초가 됐다가 그다음에 충돌이 됐다는 설이죠, 지금 이게. 이제 그런 그 복합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손상 흔적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좌초의 흔적이 확실하고 또 충돌의 흔적도 확실하다. 그러니까 초기에 좌초가 한번 되고 그 밑둥을 박아가지고 세동강이 났다라고 두 가지가 연속해서 일어났다라고 지금 추론을 해볼 수 있다. 네, 추론을 해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저희가 또 확인을 해야 될 거는 계속 그 제기되는 의혹 중에 하나가 그 소위 말한 그 제3의 부표 아닙니까? 그렇죠. 선수와 선미를 그 인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어떤 인양 작업을 했다. 저는 이제 그런 그 가능성을 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 결론은 이게 폭발이 아닌데 폭발이라고 조작한 과학자가 있다. 주도한 과학자가 있다. 분명히 있다. 그 과학자 이름이 나오면 그 과학자더러 왜 과학적 진실을 뒤집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미국에서 달려오신 다음에 요 말만 하고 미국으로 다시. 제가 어떤 분을 뵀는데 그분 편지를 잠깐만 읽겠습니다. 평택 이암대에서 해난구조대 활동을 하시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잠수함이나 배, 물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에 들어가서 보수도 하고 체크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분의 편지 일부분만 제가 좀 읽어볼게요. 2010년 여름 참수리를 선저 작업하러 다이빙을 했습니다. 선저 작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함정 스크류는 한미, 배의 꼬리 부분이고요. 배 밑바닥에 기둥 같은 것이 나와서 축이라고 부르는데 그 끝에 스크류가 달려 있습니다. 스크류가 H가. 그 뒤에 라다가 있습니다. DDH 또는 FF 그리고 PPC, PCC, 참수리 등 모두 부두에 어느 쪽에 계류하느냐에 따라서 라다를 시작으로 스크류, 축 이렇게 보고 나옵니다. 그날 다이빙에서 참수리 선저 작업 중에 축에 파란 매직으로 4번이라고 적힌 글씨를 보았습니다. 천안함을 침묵시켰다는 어뢰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 파란 매직으로 1번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아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날 수중 작업에서 제가 참수리에서 봤던 건 파란 매직의 4번이 확실합니다. 아마 이 함대 수리창에서 군무원들이 축이나 스크류, 라다를 고치면서 적어놓았을 것입니다. 배의 축이나 스크류, 라다를 고치는 일은 거의 군무원들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워낙 수리 함정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함정에서 나왔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매직으로 적어놨던 겁니다. 이건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서도 한참 의심했거든요. 번호를 적어놓는 거. 선배님 왜 매직으로 쓰십니까? 그랬더니 헷갈리잖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군무원 선배가. 군무원들이 수리를 하는데 네. 배든 뭐든 그때 부품들이 헷갈리니까 파란 매직으로 1번, 2번, 3번, 4번 써놓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 천안함에서 나온 어뢰에 적혀있는 1번 그걸 보고 그걸 떠올린 거죠. 네. 칸에서도 적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1번, 2번, 3번 이렇게 적어놓는 거는 군무원들의 관행이라는 겁니다. 헷갈리잖아. 이거 작지만 중요한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저는 천안함과 관련해서 의문이 스티븐슨 대사 그리고 번호 1번, 2번 그리고 왜 천안함에 탔던 장병들은 다 합숙훈련을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고등어배도 조기배도 다 찾을 수 있는 배를 왜 우리 해군은 찾지 못하고 다른 데만 돌아다녔는지. 실제 해경은 그 좌표까지 알고 있었단 말이죠. 해경이 아니라 어민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도 알고 있었다고 지금 저기라고 다 얘기했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근데 그걸 못 찾았어 계속해서. 네. 그런데 이런 과학적 의식이나 합리적 의심을 종북이라고 하고 빨갱이라고 합니다. 군이 종북 방송을 한다고 비난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안함 유가족들이 나서서 빨갱이들은 북한으로 가라고 얘기할 겁니다. 난 선거 어떻게 해? 근데 사실 이게 뭐.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제기에 동의를 하고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합조단에 참가하고 있는 과학자들, 이분들이
사실 그 보고서 안에서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중간에 다 지금 데이터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느냐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원망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또 많은 분들이 그 침묵으로 진실을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침묵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침묵하는 이유가 이성영 교수님의 주장이 맞는 주장이기 때문에 침묵하는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침묵하는 건지 몰라요. 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안동대에 계신 정기영 교수님이 그 분야에서는 가장 최고 권위자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분 한 분 계신 거죠, 지금. 예, 그것도 저는 아주 아주 희망적인. 제가 이제 다니면서 또 희망을 보는 게, 뭐 이런 걸 실명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은, 현역 해군으로 있는 사람이 저에게 감사를 하면서, 그 해군 그 심볼이 찍힌 그 모자를 저한테 준다든가. 고맙다고, 제가 현역에 있어서 아무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도 뭐 그 사람한테서 어떤 다른 얘기를 정보를 들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자는 그 아주 그 마음을 담아서 받았고요. 그 침묵을 투표로 행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승영 교수님, 제보자.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는데요. 제보자 성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제보자가 아니지 그 과학자. 네. 그 과학자의 왜? 내가 알아. 뭔데? 줘! 씌일 거야. 하다못해 이니셜이라도 주고 가시죠. 이니셜. 그렇죠. 저희가 좀 찾아볼게요. 네, 이니셜 좀 주세요. 교수님, 좋게 못 끝납니다. 여기 올 때는 마음대로 왔는데 갈 때는 골방 많아요 여기. 하여튼 저희한테는 이제 방송 끝나고 말씀해 주실 건데, 자, 먼 길에 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국내 과학자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이 해야죠. 얘기해 주셨어야 하는 이야기들인데 해야죠. 북한만 관련이 되면 단순한 과학적 진실도 말할 수가 없는. 이게 뭐야 이게? 한 소절은 들으라고. 아이씨, 내가 안 했어. 퀸이에요. 근데 왜 남의 전화기를 만지고 그래? 퀸. 자, 어쨌든 북한만 관련되면 이렇게 명백한 과학적 팩트도 말할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 각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굳이 미국에서 달려와서 이 대구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 신분 보장을 받는 미국 시민권자들 많이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슬프네요. 저를 이제 도와주시는 우리 시의원 두 분이 이거 천안함 얘기는 선거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우려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세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야. 전부 다. 그런데 그 시민들의 의식, 우리 국민들의 의식의 성숙도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는 그때 그 2010년 6.2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안함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쫄지 마시고, 저희는 안 쫄아요. 천안함의 진실을 알고 싶으면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려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미국에서. 그 천안함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를 해서 좋은 정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 교수님은 말이 신뢰가 가, 목소리가 좋아. 저는 그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진실의 편이라고들 합니다. 더 정확히 말을 하면 역사는 진실을 기억하는 자들의 편입니다. 천안함 사건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천안함 사건으로 46명의 고귀한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혼을 달래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진실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정신이 가잖아, 이 돼지야! 공직선거 출마자야! 반드시 천안함 진상을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이 진실을 모르게 감추니까 꼭 알아야 되겠어, 이번에는, 씨발. 꼭 알 거야. 자, 그러면은, 얼른 도망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천안함 두 번째 게스트입니다. 이 천안함 관련해서 현재도 소송을 겪고 있는 분인데,
우선 이분의 프로필. 한국해양대학 항해학과 나오셔가지고 해군 중위로 제대하셨는데 소위 시절에 천안함과 동급 함선 ADP 함에 근무를 하셨고 또 중위 때는 이 천안함이 침몰했던 지역 백령도 지역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해운회사에서 항해사 근무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조선소에서 배를 직접 만드셨죠. 13척 건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민주당 추천으로 민군합동조사위원 소위 합조단으로 천안함 조사에 직접 참여를 하신 분입니다. 신상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프로필로 볼 때 이런 얘기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네. 왜냐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 또 자료를 졸라 모아요. 그렇죠. 소송으로 단련된 분들인데 그러면 자료를 계속 쌓게 됩니다. 기억하고. 지난 2010년 6월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천안함과 관련해서 국방장관, 해군 참모총장, 합조단장, 국방부 조사단장, 아니 조사본부장 이 네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김태형 국방부 장관. 별이 14입니다. 합치면. 8번째 공판을 앞두고 계신. 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국민을 고소고발하는 이거 추태 아닙니까? 야, 진짜. 정말 추태예요, 추태. 갑자기 정말. 아니, 그게 정치스럽게. 아니, 세금 내는 사람들을 고소고발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공직 그만둬야지. 김 의원. 공직할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난 그렇다고 봐요. 돼지원 너는 왜 이렇게 심각해? 아니, 진짜 그건 나쁜 짓입니다. 검사들이 나 계속 고발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춘선 폐선 구간. 그건 뭐야 또 갑자기. 청춘선으로 제가 이름을 바꿔서 낭만과 풍류와 지성과 인문학적 통찰이 살아 숨쉬는 거리. 천안함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니 고소 고발하다가 경춘선이 왜 나와? 가만히 있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 아니 너무 화가 나잖아요. 경춘선 폐수한 부지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 북부지법 터를 팔지 않고 있어. 거기에 지금 완전히 그래서 노는 땅이 돼버렸어. 야 그만해 이제. 그 주변을 그렇게 그만해 이제. 상권 다 죽여놓고 천안함 얘기해야 돼. 공릉동민을 봉으로 알아요. 조용히 해.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돼지가 저기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자, 요 앞에 미국에서 날아온 두 교수님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흡착 물질, 붙어 있는 물질을 분석해 봤더니 폭발로 생긴 물질이 아니다. 그렇다면 합조단이 내놓은 데이터는 조작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자, 그럼 남은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우선 이승원 교수의 주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우선? 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KBS 추정 60분 팀이 흡착 물질에 관해서 국내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내 400명의 과학자한테 국내 어느 분한테 이 실험을 맡기면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는가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안동대학교 정기영 교수님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실험을 했는데 국방부에서 했던 6가지 실험보다 2배나 많은 12가지 실험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3 교수님들의 결과와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폭발로 생긴 물질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물질이다.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쌓인 물질은요 물뿐만 아니라 묻혀서도 가능합니다. 경춘선 철로가 영업을 중단한 지가 이제 한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웃겼어. 이번에 웃겼어 이거. 나 당했어. 지금 야 그만해 이제. 기차가 됐어, 다니지 않는 그 철로도 지금 많이 그 부식 물질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동해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동해안이 아닙니다. 경춘선은 서울에서 춘천까지의 그러니까 구간인데. 동서를 왔다 갔다. 아니 대표님이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깔때기에 당했어.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외에 정황적으로 어뢰가 폭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잔해가 아니다.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던 추진체다. 라고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로 뭐 조개 껍데기 이런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뭡니까, 내용이? 합조단이 어뢰를 처음 공개한 것이 2010년 5월 15일인데 그 당시에 도면과 함께 어뢰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나왔던 논란이 어뢰가 너무 낡았다. 그렇죠. 50일 만에 뭐가 이렇게 녹이 많이 쓰느냐. 50일 만에 이렇게 어뢰가 이렇게 녹이 쓸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논란은 이것이 북한죄라고 어떻게 특정하느냐. 그렇죠. 북한이라고 안 써있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5월 20일 날 합조단에서 최종 결과 발표를 하죠. 그때 이제 어뢰가 등장을 합니다. 어뢰가 등장을 하는데 유리 케이스 안에 넣어진 어뢰가 1번을 달고 나오죠. 그 유명한 1번.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어뢰는 유리 케이스 안에 넣어진 채로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와서 전시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저희 이제 네티즌들도 그렇고 저희도 가서 사진을 정밀하게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5월 15일 날 공개한 어뢰와 5월 20일 날 케이스에 넣어서 나온 실물에 대한 사진을 우리가 정밀 분석을 해봤더니 구석구석 다릅니다. 이것이 폭발한 어뢰라고 했던 사진과 네. 케이스에 전시한 어뢰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다르죠. 다릅니다. 사이즈도 다르고 모양도 조금씩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는 네.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재판 과정에서 않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이 다른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 다른 것은 명백한 겁니까? 네, 다릅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정을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뢰에 대한 증거 감정이 재판 과정에 또 들어 있습니다. 이걸 바꿔치기 한다는 게 대단히 위험 가능성이 왜 위험한 바꿔치기 아니, 거죠? 그건 처음 나왔던 지적이 너무 낡았고 이게 북한 건지 어떻게 하느냐. 예. 그렇죠. 근데 그때는 만약에 1번이 있었다면 처음 공개할 때부터 1번이 나왔어야죠. 그때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어뢰가 나왔을 때 1번이 적혀서 나와요. 아니 근데 처음에는 사진만 내면서 네. 이게 증거다고 얘기하고 결정적인 증거니까 스모킹 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물을 공개할 때 일본도 있다 이거 얘기할 수 그거는 뭐 전략적으로 그럴 수 얘기할 있다고 수 있죠. 쳐요. 그렇지만 어뢰가 다른 것은 네. 다른 게 명백하다면 그거는 육안으로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번을 달고 나온 그 어뢰를 정밀한 사진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숫자 1이 녹 위에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녹 위에 거친 면에 쓰여진 흔적이 잡히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쓴 게 아니라 이후에 뭐 수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관리를 한다던가 그때 그 위에다 쓰면 녹 위에다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뢰는 폭발하기 전에는 네. 새 거죠. 어뢰가 폭발하고 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헌 것이 되지만 네. 발사되기 전에는 깨끗한 상태일 가능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2번이라고 썼으면 사람들이 기호 2번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갖게 그리고 이제 또 어뢰 뒤에서 가리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맞아요. 네. 조개 껍데기가 나왔다. 예. 이게 이제 저희 네티즌 한 분이 마이크로 사진기로 정밀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봤더니 어뢰 뒤에 구멍이 있습니다. 네. 네, 추진체 쪽에. 그 구멍 안에 가리비가 들어있는데 이 새끼손가락만한 그런 가리비예요. 그 위에 하얀 흡착 물질이 꽃처럼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진을 크게 키워서 저희가 인터넷에 올려서 어뢰 안에 이런 게 나왔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리비가 구멍 안에서 흡착 물질을 뒤집어 쓰고 나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 흡착 물질이 뭡니까? 국방부 주장에 의하면 폭발에 의해서 0.001초 동안의 순간적인 폭발과 함께 알루미늄이 산화돼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가리비는 순간적으로 폭발보다도 먼저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흡착 물질을 뒤집어 써야 된단 말이죠. 네. 가리비의 놀라운 생명력을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는 가리비의 생명력이고 두 번째로는 이 잠수부대, 어뢰부대의 그 부업 가능성, 가리비 양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그 가리비가 말이죠. 경춘선 철로에 그만 좀 해, 이제. 아니 그만 좀 해, 진짜. 놀라운 생명력이라며 한강 중랑천을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경춘철교에 흡착됐을 가능성이 어쨌든 이게 가리비가 흡착 물질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참.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더니 네. 국방부에서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합니까? 네. 조사요원 3명을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보내요. 국방부에서. 보내서 현장에서 뜯어내버려요. 국방부에서는 뭘 공개를 하냐면 조개 껍데기를 하나 공개를 하면서 뜯어온 것이 이건데 아, 그러니까
전쟁 기념관에 원래 붙어 있던 흡착물을 뒤집어 쓴 슈퍼 가리비. 예, 그것이 그걸 떼가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이거다 하고 내놨다 이거죠. 내놨는데 문제가 뭐냐면 2.5cm 곱하기 2.5cm 사이즈의 조개를 꺼내놔요. 오, 이상하다. 이 뒤에는 구멍이 작은데 어뢰 구멍은 몇 cm입니까? 거기 한 1.8에서 2cm 돼요. 구멍은 2cm인데 구멍은 2cm인데 국방부가 꺼냈다고 하는 게 2.5cm예요. 새 컸어요. 뒤쪽에 2cm만한 구멍이 있고 그 앞쪽에 보면 5cm 정도의 구멍처럼 착각할 수 있는 4개의 홀이 있습니다. 네. 뒤에는 뚫려 있고 앞에 거는 막혀 있는 그런 구멍인데 국방부에서는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진상으로 보면은 구멍의 절반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리비가 앞에 5cm짜리의 절반을 따져서 2.5cm짜리를 만든 거죠. 앞에 구멍에서 나왔다고 착각을 하고 그걸 쭉 정리를 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어떻게 2cm 구멍에서 2.5cm짜리 조개가 나올 수가 있느냐 했더니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요. 지금 5.8cm로 자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조사 요원들이 와서 그 뜯을 당시에 그 옆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전쟁기념관 전시관의 고석구 팀장이 그 옆에서 지켜봤다가 미디어 오너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뜯어내는 거를 봤더니 이 새끼 손톱만 하더라. 거기가 원래 거기 붙어 있던 거를. 그렇기 때문에 새끼 손톱이 뭐 작잖아요. 1cm 미만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내놨던 가리비가 2.5cm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사진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어뢰 구멍이 2cm인 것도 분명한 거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건 분명하네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KBS 추적 60분 팀이 정경 박사님 연구 결과에 대한 프로를 취재하던 중이었는데 그러다가 가리비 이 건이 터지면서 추적 60분 팀이 저한테 왔어요. 그 가리비가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쭉 설명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이제 가져가고 추적 60분 마지막 부분에 그것이 첨가가 됐습니다. 60분에. 그랬는데 나왔습니까? 이게 방송되는 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가려버렸구나. 만약에 가리비 부분을 빼지 않으면 이 추적 60분 방송이 나갈 수 없다고 한다. 라고 누가 연락을 했습니까? PD가. PD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이유는 위에 제작부에서 이 가리비를 빼지 않으면 방송할 수 없다. 아마 그거는 뭐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가리비 부분을 빼지 않으면 BBC 다큐멘터리를 이중 편성을 해서 다큐멘터리로 간다. 아예 그걸 빼지 않으면 아예 뭉개버린다. 아예 그냥 불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오후 4시 반쯤에 최종적으로 연락이 오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건 뭐 PD의 권한이고 또 방송국에서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빼십시오. 왜냐하면 정경 박사님 그 취재한 내용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가리비 아니라도 천안함 진실을 밝힌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가리비 부분 빼고 방송 나가십시오. 그렇게 가리비가 사라졌구나. 그래서 2011년 11월 17일 방영된 추적 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에서 가리비 장면을 KBS 간부들이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제작진이었던 강윤기 추적 60분 PD가 지난 3월 29일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가리비 부분이 이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처음에 공개한 그 어뢰는 너무 낡고 녹슬어가지고 1번을 쓸 정도, 1번이 남아있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그래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어뢰를 하나 더 만들어서 공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소송에서 국방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까? 네,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으로 제시된 어뢰와 실제 전시된 어뢰가 다르다고 하는 주장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저한테 소송을 한 것은 37가지에 대해서 즉 제가 주장한 거의 모든 것이 허위라고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조개 얘기도 가리비 얘기도 빠졌고요. 가리비는 2.5cm짜리를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도 또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가리비 얘기, 그 어뢰를 다시 하나 급조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거죠. 네. 다른 정황적인 증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물고기가 떼죽음이 없었다. 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일단 폭발을 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이 많은 열입니다. 많은 열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큰 소리가 나죠. 그다음에 기체 팽창합니다. 그렇다면 열에 의해서 손상을 입든지 파편에 의해서 손상을 입든지
그런 인체적 손상을 입게 되거든요. 근데 천안함에서는 사망자나 생존자나 폭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체 손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화상 같은 거. 예, 혹은 화상도 뭐 그렇고 고막에. 고막이 터지고 뚫려 있는 데 어디입니까? 귀, 코 이런 데에 순간적인 이 팽창된 기체가 들어가면서 귀에는 고막이 있죠. 코 안에는 미세한 점막의 실핏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피가 나는데 이런 현상이 전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물고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천안함 밑에서 터진 360kg TNT의 폭발력은 수류탄 6,000발입니다. 수류탄 6,000발이 한꺼번에 터졌을 때 상당한 반경 내에 있는 물고기는 다 죽어야 되죠. 하필 그 근처에 물고기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3월 말은 서해안에는 까나리철입니다. 까나리가 우글우글해요. 까나리가 피했어 미리. 모르죠. 뭐 키리졸브 훈련 때문에 다른 데 간지 모르겠지만 기절부 훈련 때문에. 네. 걔네들도 훈련했어. 까나리가. 근데 이제 시간이었나 봐.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국방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류가 세기 때문에 다 쓸려 나갔다. 떠내려갔을 것이다. 폐죽음을 당했어. 너. 네. 근데 그것도 참 얼마나 상식 밖의 얘기냐면요. 자,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 났죠. 그 많은 기름이 해안을 범벅을 했지 않습니까? 조류는 남북으로 흘러요. 근데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해안으로 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섬이든 육지든 조류가 흘러가면서 와류가 형성되거든요. 물고기 떼죽음을 당했다면 백령도, 대청도 인근 해안가 구석구석마다 떼죽음된 물고기들이 쓸려가야 돼요. 그렇겠군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상식에도 맞지가 않죠. 자, 여기까지가 폭발이 아니다. 국방부가 이것이 당시 폭발했던 어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뢰가 정말로 당시에 폭발했던 어뢰인가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에 대한 정리를 지금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만약에 어뢰가 아니라면 그럼 뭡니까? 저는 좌초라고 보죠. 좌초의 근거는 뭡니까? 좌초 주장은 제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해군 스스로 제일 먼저 사고가 났을 때에 해경에서 좌초라고 했죠. 해경에서 좌초라고 한 것도 해군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해군이 예, 제일 먼저 그렇죠. 말한 거네요. 예. 해군 누가? 저희 두 번째 재판에서 해군 작전처장 그 당시에 심승섭 준장입니다. 예, 그분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어봤죠. 처음 사고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가 됐는가? 천안함에서 최초에 보고됐던 내용이 뭐냐? 뭐냐? 그랬더니 좌초로 보고받았다. 그러면 국방부와 합참에는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좌초로 보고했다. 라고 당시에 심승섭 준장이 별입니다. 예,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래서 국방부에서 선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를 좌초라고 표현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답변도 제가 기억이 나고 네. 포에 맞든 뭐에 맞든 가라앉은 거는 좌초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맞나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선박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그 못하죠. 해군에서 어뢰나 길에 의해서 그러니까 폭발에 의해서 침몰될 경우는 폭침이죠. 좌초라는 것은 선박이 어떤 이유든 육상 구조물 또는 육지, 암초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뻘밭이라든지 타치되는 즉 철판과 이 육지 토양이 타치되는 것을 좌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배 밑바닥이 해저든 암초든 그렇습니다. 좌초인데 이 철로하고 땅이 마주해야 그 위로 열차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 열차가 이제 더 이상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춘선 그 자리를 이제는 사람이 다니는 절개 인문학의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얘 지금 계속 졸다가 땅과 닿아야 된다니까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그런데 이제 이 아니 그 용어가 어쨌든 선박에서 쓰는 용어로서의 좌초는 육지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배와 배가 부딪혀도 좌초라고 그건 충돌이죠. 충돌이죠. 그리고 그렇게 용어를 분명히 구분했으니까 그럼요. 바다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항해사셨으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좌초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암초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좌초를 했음에도 전혀 손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서해 같은 경우는 이게 바다가 뻘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 중2 때는 상륙선을 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닙니다. 상륙함은 이렇게 해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좌초를 밥 먹듯이 하는 배예요. 제가 중2 때 그 배를 탔습니다. 네. 군에서 좌초라고 했고 그렇게 보고됐다. 근데 이 용어는 배 밑바닥이 육지에
닿았을 때, 네. 그럴 때 쓰는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경우에는 폭침이든 혹은 충돌이든 다른 용어가 있다. 그렇죠. 이것을 배를 타는 사람들이, 해군이 섞어 쓰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배를 타는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혼동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119에 전화를 하면 화재가 났다, 추락을 했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선박 사고도 마찬가지 구분을 하죠. 좌초다, 폭발이다. 오케이. 그 용어까지 알겠습니다. 그 용어 이외에 좌초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증거는 배 밑에 깊이 패인 스크래치, 즉 이 긁힘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페인트가 쭉 긁어진. 네. 천안함이 사고가 나기 불과 4-5달 전에 수리를 합니다. 페인트를 새로 칠해요. 좌우로 긁혀진 현상은 좌초의 명백한 증거고, 그 땅에 닿아서 네. 배가 밑바닥에 닿아서 긁은 흔적이다. 좌초할 당시에 밀고 들어갔죠. 제가 그 합조단에 조사를 갔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배 밑에 저 깊이 패인 스크래치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랬더니, 천안함이 침몰하고 해저에 가라앉았을 때 조류에 따라서 배가 이렇게 저렇게 쓸리면서 생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 배가 500톤입니다. 물까지 먹으면 500톤이 물 40m 깊이에 쭉 가라앉으면 조류에 좌우로 쓸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 무게가. 그리고 스프로펠러 보셨지 않습니까? 네, 프로펠러 휘어져 있죠. 네. 프로펠러가 돌다가 갑자기 엔진이 정지하는 바람에 프로펠러가 휘어졌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주장들을 하는데 군에서는요. 우리가 집에서 선풍기 돌아가든가 갑자기 전원을 끄면 프로펠러가 휘어집니까? 그거는 전형적으로 좌초를 하는 과정에서 이 땅의 뻘밭을 밀고 들어가면서 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를 빼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프로펠러를 돌리다 보니까 휘어지고 또 반질반질하게 광택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래를 파는 과정에서 프로펠러에 붙어있는 따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라인딩 된 거예요. 배가 땅에 닿아서 박혔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무리하게 거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돌다가 그라인딩이 되고 갈렸다는 얘기죠, 프로펠러가. 그렇죠. 그러면서 휘어진 휘어지죠. 것이다. 그렇죠. 근데 무슨 이유든지 간에 배가 부러진 다음에 땅에 쿵 박히면서 프로펠러가 확 필 수는 없습니까? 프로펠러가 제일 먼저 땅에 닿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러한 손상이라고 하면 5개 날개가 균일하게 휘어 들어가는 현상은 날 수가 없습니다. 폭발물이 파장을 일으켜서 그 타격을 줄 수는 없습니까? 바로 옆에서 터졌다고 하면 그렇죠. 손상 일부분이. 입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프로펠러가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죠. 전형적인 좌초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2초라 그러는데 좌초를 했다가 2초까지 하는 상태에서 난 데미지. 그렇기 때문에 S자로 휘는 겁니다. 어림잡아 1m 정도는 땅에 이렇게 박혀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펠러가. 딱 광택이 나고 따개비가 떨어져 나가고 그라인딩 된 만큼을 보면 이에 어느 만큼 땅에 박혀있다가 프로펠러를 돌려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밑바닥에 닿았고 프로펠러 부분이 네. 그 박혔는데 그 박힌 상황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프로펠러가 돌면서 휘어졌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그 프로펠러가 갈려서 반짝반짝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S자를 휘게 됐다. 5개의 네. 프로펠러 전부 다 그렇습니다. 고른 모양으로 네. 그런 주장이신 거죠. 그것이 바로 좌초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또 좌초의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해군 작전 상황도예요. 근데 해군에서 작성한 거거든요. 사고가 나고 해군 작전 상황도에 보면 최초 좌초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상황도에? 봐라, 당신들이 만든 해군 작전 상황도에 최초 좌초라고 써놨지 않느냐, 별표까지 해놓고. 그래서 내가 그걸 공개를 했더니 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 그거는 이 작전 지도는 해군에서 작성한 것이 맞다. 그러나 그 글을 쓴 것은 희생자 가족이 지도를 뺏어가서 낙서를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증언이 나옵니다. 뭐냐면 2010년 5월 5일 날 KBS 추정 60분 프로그램에 희생자 대표분이 박영준 씨인데 그분이 이제 PD와 함께 대화를 합니다. 이 작전 지도로 가지고 설명한 것이 맞느냐? 맞다. 저 작전 지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다고 했고요. 그러면 그때 최초 좌초라는 말이 나왔느냐? 최초 좌초라는 말을 했다라는 증언이, 육성 증언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국방부는 그에 대해서 일체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조사팀이 한국 와서 조사한 적이 있지요. 네. 네. 러시아 조사팀들의 결과도 그 아닙니까? 천안함이 절단되는 사고가 나기 이전에 해저와 부딪힌 흔적이 있다라고 러시아 조사팀들도 그 결과를 발표를 했고, 레이 르야비킨 박사.
러시아 보고서의 결론도 좌초의 흔적이 있다. 좌초 흔적이 있다. 해난 구조 및 인양 전문가 이종인 알파 잠수기술공사 대표에게 좌초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제 한미가 올라올 때, 이 사무실에 여기 앉아서 한미가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인천일보 기자들이 둘이 와서 이제 뭐, 구조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니까 와서 뭐, 이 인양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뭐 이래서 이제 취재처 왔다가 그 장면을 같이 봤어요. 올라오는 장면을. 예. 보니까, 배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이거 너덜너덜 올라오는 게 주름이 옆에 잡혀 있고 스크래치가 있고 등등. 여태까지 내가 배를 구조하는 일을 한 30년을 했는데, 네. 30년을 했는데, 영락없이 저거는 좌초가 됐던 배야. 네. 좌초가 됐던 배가 어떤 이유든 거기서 이초를 해서 어떤 구조상의 문제로 부러져서 가라앉은 배를 건지는 거라고. 네.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주장하는 게 좌초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좌초를 증명한 얘기거든. 예. 예? 기자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고 깜짝 놀라서 폭발로 자기도 알고 있었는데 예. 예? 자꾸 그 정부에서는 이 피격됐다라는 뭐 그 분위기를 끌고 갔잖아. 예. 그러니까 기자도 그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폭발이 아니고 어뢰라고 주장했던 그걸 뒤집어서 그게 아니고 어떤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고 들려달라고. 그랬을 때, 배가 올라오기 전에 시신이 몇 구가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도 완전히 어떤 몸 상태가 찢겨져 있거나 이런 어떤 폭발에 의한 그런 시신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지. 네. 예.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됐고, 그 다음에 배가 주름이 잡혔던, 중앙에서 힘을 어느 시간을 두고선 잡혔던, 그 사선으로 잡혔던 주름이 확연하게 거기 남아 있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생존자들의 상태, 배가 잘라질 정도면 진짜 다 피원복이 돼 있대. 코피는 포유류에 해당되는 어떤 생물체는 전부 코피가 터지고 이 허파가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주 경증이 코피가 터지는 거야. 예. 그다음에 고막이 나가는 거고. 예. 그게 폭발이라고. 그런 게 전혀 없었어. 예. 예? 그냥 바자맛바람에 직서정연하게 이렇게 구조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프로펠러가 그렇게 뒤로 휘고 앞으로 휘고 이거는 못 보였어요. 예. 왜냐면 아래에 있었고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배 옆에 빌지킬이 위로 올라갔다든가 올라붙었다든가 예. 이런 거는 좌초된 배들의 그냥 증상이거든. 이번에는 국내 대학의 관련 학과 모 교수님에게 선박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천안함은 폭발했습니까? 그것은 폭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것은 선박의 선자라든지 선축의 깊이 패인 자욱, 긁힌 자욱을 봤을 때 그거는 좌초가 명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폭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선박의 선자라든지 선축의 깊이 패인 자욱, 긁힌 자욱을 볼 때는 좌초가 명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좌초라는 것은 선박이 선저와 선축이 해저 지형 또는 해저 바닥에 닿아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동력을 상실한 상태 또는 올려진 상태, 이런 상태를 좌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박의 모양,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좌초가 명백하다고 저는 봅니다. 좌초라는 것은 선박이 선과 선축이 바닥에 해저 지형, 해저 바닥에 닿아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동력을 상실한 상태, 올려진 상태, 이런 상태를 좌초라고 하거든요. 근데 선박의 모양, 모습을 봤을 때, 좌초가 명백하다고 생각됩니다. 좌초의 다른 증거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프로펠러가 한쪽만 앞뒤로 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좌초가 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밀고 들어갈 때 프로펠러가 한쪽이 뒤로 휘어지고 거기서 다시 뒤로 후진하면서 또다시 앞으로 이렇게 휘어진 게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합니다. 프로펠러가 한쪽만 앞뒤로 휘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좌초
좌초가 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목표가 때 프로펠러가 한쪽이 뒤로 튀어지고 여기서 다시 뒤로 후진하면서 또다시 앞으로 이렇게 휘진당한다 이런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폭발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일단 그 선박이 좌초가 돼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다가 발생한 것이 단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발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어디도 없고 일단 그 선박이 좌초가 돼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다가 발생한 것이 단초가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해저에 닿아서 좌초하면서 배가 세동강이 난 겁니까? 그럼? 국민들은 두동강 난 줄 알고 있지만 네. 사실은 세동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앞, 뒤, 가운데. 그렇죠. 네. 앞, 뒤가 절단이 되고 가운데 부분은 가스터빈실이에요. 사실 이 중간에 있는 가스터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가스터빈이 떨어져 나간 부위가 바로 국방부에서 말하는 폭발이 존재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는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체란 그렇죠. 말이에요. 가운데 부분. 그런데 가스터빈의 존재를 국방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2010년 5월 20일 날 최종 발표를 할 때도 가스터빈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아요. 가스터빈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관심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6월 달, 한 달이 더 지나서 하도 기자들이 왜 가스터빈을 찾았다고 알고 있는데 공개하지 않냐고 비난이 빗발치니까 그때서야 6월 중순이 돼서야 가스터빈 씨를 공개를 했는데 어떤 손상도 없어요. 찌그러진 거 외에는 바로 그 밑에서 3m 하부에서 그 어마어마한 폭발, 360kg TNT라고 하는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면 파편이 무수히 박혀 있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폭발로 인한 손상이 발견돼야 되는데 가스터빈 씨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에 가보시면 함수와 함유를 나란히 이렇게 띄어놨어요. 중간에 사라진 부분을 빼놓고 현재 100일이만큼 이렇게 띄어놨는데 그 엄청난 폭발에 의해서 밀려 올라갔다면 상부 갑판들은 전부 하늘로 향해서 벌리고 있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겠죠. 밑에서 고스란히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계가 어디로 갔을까를 가서 평택에 가서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하늘로 안 날아갔습니다. 정밀 타격. 옆으로 사라졌습니다. 옆으로 밀려서. 그것은 제가 그거를 보고 이거는 명백한 충돌의 현상이다. 만약에 어뢰가 터져서 밑에서부터 폭발이 됐다면 치고 올라가서 갑판을 뚫고 그렇죠. 그 갑판들이 전부 다 하늘을 향해서 휘어져야 그렇죠. 되는데 휘어지고 날아갔어야죠. 그런데 3부는 온전하고 옆으로 없어졌다. 그렇죠. 금실된 부분이 옆으로 없어졌다. 옆으로 터져버린 거죠. 세모골로. 옆으로 밀려버린 거죠. 세모골로 밀렸습니다. 세모폭탄인가? 중2 때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우도 이 서해 5교도소를 하도 많이 이제 그 상륙선을 타고 다녀봤기 때문에 백령도 인근에는 아주 고운 모래와 자갈과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해저가. 그 안에는 조개, 따개비, 그다음에 조그마한 돌멩이 이런 것이 단단하게 뭉쳐 있는 구조란 말이죠. 거기에 천안함이 밀고 들어간 상태인데 스무스한 아주 부드럽게 밀고 들어간 좌초인데 저렇게 배가 깨진다면은 분명히 이것은 두 번째 사고를 겪었어야 된다라고 본 것이죠. 그렇게 추론하신 거군요. 예, 그렇게 해서 추론을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충돌이라는 부분을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충돌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대방이 존재하잖아요. 무언가 그렇죠. 상대방이 존재하는데 우리 정부와 군이 상대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 폭발도 없다. 폭발이 있어야 되는 많은 현상들. 바로 폭발이 있었다는 바로 위에 형광등까지도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폭발 가설을 제하고. 예, 제하고 나니까 충돌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좌초만으로 저렇게 부러지지 않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손상된 곳에서 무언가 충돌한 흔적이 분명하게 보여요. 선체 조사를 할 때, 저도 선체 조사 한참 오래 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끝까지 쭉 봤더니 좌초한 흔적 명백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손상된 형태가 스크래치와 프로펠러의 힘. 예,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얼마 전에 인천 앞바다에서 두라 3호라고 폭발한 거 아십니까? 휘발유 운반선인데 그 창 안에 휘발유를 다 풀고 그 안에 가스가 차여 있었어요. 가스를 빼내는 작업을 하다가 폭발합니다. 이 철판들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 안에서 11명이 사상을 했는데 시신들이 어떤 형태인지 압니까? 온몸이 찢어지고 팔다리가 끊어지는 정도의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폭탄도 아니고 어뢰도 아니고 가스가 채여있던 게 터지는 것인데 폭발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철판들은 갈기갈기 찢어져야 되는데 우리 그 국방부에서 거기 그 평택에 천안함에 보러 가는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보십시오. 이렇게 비참한 형태가 왜 폭발이 아니라는 거냐는 얘기를 무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얌전하게 뜯겨진 겁니다. 두라 3호만 하더라도 조타실의 유리창이 전부 다 깨졌습니다. 천안함 멀쩡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죠. 폭발이 있었다는 상부의 형광등 멀쩡하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계기들 유리도 멀쩡합니다. 심지어 그걸 포장하고 있는 비닐까지도 나풀나풀거리면서 운전합니다. 케이블 끊어졌다면 폭발이 있었다면 떡이 돼서 뭉개져야죠. 물리적으로 뜯어진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충돌설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제3의 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3의 부표가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오늘 저는 보는데 배 앞부분 그리고 배 뒷부분 함수 한미를 표시하던 부표 말고 또 하나의 부표가 있었다고 하는 그 사건 보도가 있었어요 당시에. 네. 제3의 부표에서 그렇죠. 한주호 준이가 그 돌아가셨죠. 숨진 곳. 네. 그러니까 그게 KBS 9시 뉴스 사건 초기의 보도 중에 한주호 준이가 다른 곳에서 숨졌다고 하면서 KBS가 제3의 부표를 처음으로 보도하죠. 그렇죠. 2010년 4월 7일 KBS 9시 뉴스. 그런데 고 한주호 준이가 이 당초 군 당국이 발표한 것과 다른 제3의 지점에서 숨졌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백령도 현지에서 이병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천안함에 한미가 침몰한 지점에 대형 크레인이 떠 있고 그로부터 남동쪽 6.4km 떨어진 함수 침몰 지점엔 소형 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다른 데는요? 바로 이곳 함수 부근에서 고 한주호 준이가 수색 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었다고 군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함수 부근에서 나와서 의식을 잃고 나와가지고 그 크레인이 가서 버리고 있는 그 지점 말씀하신 거죠? 예. 하지만 실제로 고 한주호 준이는 이곳 함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색 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함수로부터 북서쪽 해상, 용트림 바위 바로 앞으로 빨간색 부표가 설치된 곳입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의 함수로부터 1.8, 한미로부터 6km 떨어진 곳. 함수도 한미도 아닌 제3의 부표에서 고 한주호 준이가 숨졌다는 겁니다. 추모제 지냈던 그 바로 앞에 있던 거기 그 지점인가요? 그 부표, 빨간 부표가 여기 그 지점이었거든요. 여기 그 지점이었어요. 부표가 용트림 바위 바로 앞에 있는 그 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UDT 동지회는 고 한준이 추모제를 이곳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부표 설치한 곳을 바라보며 추도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하지만 고 한주호 준이가 사망한 지점이 군의 발표와 달리 용트림 바위 앞바다라면 과연 한준이의 정확한 임무는 무엇이었는지 군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그렇다면 한준이가 작업을 했다는 제3의 부표가 설치된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베일에 쌓인 현장에서 군이 특이한 작업을 벌이고 있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영윤 기자입니다. 백령도 용트림 앞바다, 이곳에도 부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안함 한미와 함수가 침몰된 지점에 설치된 부표와 똑같은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곳에 부표가 떠 있을까? 국방부는 천안함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에 부표를 설치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조각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배에서 나온 조각인지 개중에 만약에 어떤 외부 충격 그런 게 있다면 그 충격했던 물체의 파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UDT 동지회 회원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고 한준이 사고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UDT 동지회 회원들이 이곳에서 수중수색 작업을 할 때 단순한 파편이 아닌 대형 구조물을 봤다는 겁니다.
구조물에는 문까지 달려 있었고 그 안은 소방용 호스 등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덮고 잡고 있고 나는 그 해치으로 안에 들어가가지고 탐색을 하고 안에 한 5m 정도 탐색을 하고 그래서 나왔거든요. 이곳은 어제 해군이 길이 2m의 파편 2개를 건져 올린 곳이기도 합니다. 이 파편을 실은 해군 헬기는 백령도나 인근 바다에 떠있는 독도함이 아닌 남쪽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한때 해군 정보탐사선 다도해함이 장시간 머물기도 했던 이 지점이 어떤 곳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그 후속 보도가 없었어요, 근데. 함수가 가라앉은 곳, 한미가 가라앉은 곳 말고 부표가 또 하나 있었다 이거죠. 제3의 부표에서 잠수부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계속 그렇죠. 작업을 하다가 한주호 준이는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주호 준이가 함수 한미가 있던 천안함에서 위치에서 지금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고 KBS 9시 뉴스 당시 제목이 그겁니다. 한주호 준은 다른 곳에서 숨졌다. 하면서 제3의 부표가 처음 등장했는데 후속 부도도 없고 그 이후로 제3의 부표 얘기가 사라졌어요. KBS 황현택 기자에 따르면 제3의 부표 뉴스가 보도된 직후인 당일 오후 10시 반경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국방부의 반박이 있었으며 당일 밤 UDT 동지회 회장이 KBS를 방문하여 동지회 회원들이 착각을 한 것 같다는 요지로 해명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황현택 기자는 인터뷰하였던 UDT 동지회 회원들에게 다시 연락하였으나 동지회 회장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KBS는 해당 뉴스를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게 뭐냐? 사라지게 된 배경은 바로 그 다음 날 KBS 보도가 있은 다음 날 국방부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를 하고 KBS한테 정정 보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KBS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한주호 준이는 함수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했다. 끝이에요. 끝이고 KBS는 또 그에 따라서 그냥 정정 보도를 하고 더 이상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후속 보도를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또 취재를 했던 기자가 3분이 계세요. 그 3분은 또 더 이상의 보도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사건은 묻혀버리죠. 그 제3부표가 뭐냐 그러면? 천안함 사고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 하나가 한주호 준이가 잠수하다가 사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한주호 준이가 사망한 곳이 다른 곳에 숨졌다고 보도됐고 그것이 제3부표라고 표현되는 곳이죠. 거기에 뭐가 있었냐 이거죠. 한주호 준이가 사망한 날짜는 3월 30일이고요. 4월 1일 날 KBS 기자 3사람이 백령도로 들어갑니다. KBS 기자들이 UDT 대원 몇 분을 인터뷰를 해서 보도된 걸로 그 정도로만 아는데 그분들은 열흘 동안 UDT 대원들과 함께 기숙하면서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한주호 준이가 작업을 했다고 하는 위치가 함수 위치, 한미 위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당시 사건을 취재한 KBS 기자들을 만나오셨어요? 황현택 기자를 만났습니다. 뭐라던가요? 그 부표를 누가 설치했느냐? 한주호 준이가 어군 탐지기로 그 위치를 찾아서 한주호 준이가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설치했다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자, 그러면 그날이 29일 날 설치했다고 하는데 28일 날 하루 전날 함수함이 다 찼습니다. 함수함이 다 찼고 함수 한미에 부표 설치하고 그 위치가 확보가 돼요. 확보가 된 다음 날 한주호 준이가 어군 탐지기로 그거를 찾아서 부표를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서 UDT 대원들이 잠수를 해서 작업들을 하는데 그 증언들의 내용이 뭐냐면 들어갔더니 어떤 물체가 있더라. 이 증언은 그러면 황현택 기자가 UDT 대원으로부터 들은 증언입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녹취록까지도 최초로 좀 공개를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황현택 기자가 당시에 UDT 대원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의 녹취록. 그렇습니다. 그걸 확보하셨어요? 예. 요거는 보도된 적이 없죠? 녹취록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 재판 때 나왔고요. 언론에 보도된 적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 녹취록 내용이 뭡니까? 함수에 접근을 하니 국기 개양대와 같은 기다란 봉이 만져졌고 2m 가량 들어가니 그 UDT 대원들은 그게 함수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까? 함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녹취록을 보면은 처음에 그 위치에 갔더니 한주호 준이가 있더라. 그 이현규 씨는
이 증언을 한 사람의 성함이 이현규 씨다. 예, 이현규 씨가 한조준이와 동기인데 여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나도 오늘부터 여기 투입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한조준이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후로 UDT 대원들은 거기가 함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점수를 한 거군요. 그런데 KBS 기자가 봤을 때 함미가 어디 있는지 함수가 어디 있는지는 이미 국방부 발표에서 안단 말이죠. 네. 함수 함미가 아닌데 여기를 함수라고 하니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취재 들어간 거군요. 그리고 취재하면서 녹취록 내내 KBS 황현택 기자는 그 위치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계속 UDT 대원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네. 많이 물어보는데 말은 함수라고 하지만 위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KBS 기자는 제3의 부표라는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3의 부표란 말이 나왔고 다른 곳에 숨졌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함수로 알고 있던 그 물체에 접근을 하자. 그다음부터 이어지는 증언이 뭡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국기 개양대와 같은 기다란 봉이 만져졌고 그리고 두 손을 뻗어서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해치가 있더라. 예, 글이 들어가니 소방 호스가 보였다 그랬어요. 해치라는 것이 이 뚜껑이지 않습니까? 예, 뚜껑. 동그란 뚜껑. 이 동그란 해치는 천안함 함수에는 없는 구조예요. 국기 개양대 같은 기다란 봉이 만져졌고 2m 정도 더 들어가니까 동그란 해치문이 있었다. 그걸 열었더니 그 안에 소방 호스가 보였다. 동그란 해치가 있고 국기 봉이 있는 건 천안함 함수에는 없는 구조물이에요. 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잠수함 구조물 아닙니까? 잠수함에는 그런 그 해치가 둥그렇게 사이즈가 작은 해치들이 달려 있죠. 국기 개양대 같은 봉은 잠수함에 무슨 구조물이에요, 그러면? 잠수함이 입항하고 출항할 때 거기다 국기를 답니다. 그렇죠. 예. 봤어. 예, 떠 있을 때, 물 위로 뜰 때 뭐 하나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증언은 들어갔더니 그 물체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봅니다. 네. 예, 물어보는데 그게 45도 정도 육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더라. 예. 라는 중요한 증언을 해요. 그게 왜 그런데 중요한 증언이죠? 왜 중요하냐면 천안함 함수와 함미가 발견되고 난 이후에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그 형태가 어떻게 누워져 있는가를 이야기한 내용이 많은 보도됐죠. 언론으로 보도가 됐는데 됐습니다. 천안함 함수는 옆으로 완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UDT 대원이 말하는 45도 기울어져 있다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UDT 대원이 본 것은 천안함 함수가 아닌 것이죠. 예. 이건 MBC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함수는 누워 있었는데 이 UDT 대원들이 발견한 물체는 45도로 돼.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UFO인가요? 경춘선 기차가 누워 있었던 거 아니야? 글쎄, 그 경춘선 기차가 물길을 가로질러서 은하철도 999도 아니고 철길이 끊어져가지고 걸로 가서 글쎄 다이빙을 했나? 그리고 이제 그 물체가 한 60m 된단 말이죠. 그러면 60m 천안함의 함수는요? 천안함 함수가 47m입니다. 47m. 크기가 다르군요. 함미가 37m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함수하고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구분합니다. 해치의 존재와 물체가 45도 각도로 누워 있었다는 내용은 황현택 기자의 녹취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해치의 모양이 손을 쭉 뻗어 동그라미를 만들 정도의 구멍이라는 증언은 UDT 동지회 회원 이현규 씨가 2010년 3월 3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소방호스의 존재는 2010년 4월 7일 KBS 9시 뉴스에서 UDT 동지회 회원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며 국기봉의 존재는 2010년 3월 30일 녹화뉴스와 UDT 동지회 회원 이현규, 김진호 씨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크기가 60여 미터 정도였다는 것은 KBS 황현택 기자가 제3부표 뉴스 관련한 제9차 방송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 출석해 발언한 회의록에서 남아있습니다. 다만 물체의 크기가 60m였다는 회의록의 내용은 최근 황현택 기자에게 확인한 결과 황현택 기자 본인이 함수의 길이를 착각해 발언한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물체가 60m였다고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체의 크기에 관한 현재 확인 가능한 유일한 기록은 KBS 제3의 부표 뉴스에서 등장하는 대형 구조물이라는 표현입니다. 60m 길이면
어느 급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잠수함이라면 무슨 급입니까 이게? 보통 돌핀급이라 그래요. 그 네. 돌핀급 배가 어떤 배냐면 잠수함이 어떤 잠수함이냐면 독일에서 만듭니다. 독일에서 만들었는데 그 돌핀급 잠수함을 쓰는 나라가 한국, 이스라엘,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정도로 되는데 대략 길이가 미국은 아닌가요? 57m 정도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닙니까? 미국에는 워낙 키 리졸브 훈련에 미군이 참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했는데 키 리졸브 훈련에 참가한 미국의 잠수함은 굉장히 큰 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근데 길이가 100m가 넘어가는. 비밀리에 와서 훈련하는 그런 배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미국 잠수함이라면 굉장히 큰데 만약에 한국의 잠수함이라 할 것 같으면은 거기도 사고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뭐냐? 그걸 숨길 수는 없죠. 이게 뭡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야? 여러 가지 한 가지 더. 그 가라앉은 것이 잠수함이 아니라 오래된 난파선이다. 아니 해치를 열고 들어가서 소방 호스가 있었으니까 오래된 난파선은 아니죠. 오래선 난파선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네. 침몰선, 침선 얘기가 나온 것은 무엇 때문에 나오냐면 이종인 대표가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가 천암 사고가 난 이후에 민주당 최문순 의원과 함께 다시 사고 해역으로 가서 조사를 하던 중에 침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대략 한 5, 60년 전쯤 된 그런 침선이라 그래요. 낡은 정도가. 근데 길이가 75m, 폭이 15m, 높이가 10m. 그 침선과 다른 것이다. 그것도 다르지만 위치 자체가 달라요. 침선이 발견된 곳이 천안함 한미가 사고 난 지점에서 반경 200m 거리 내에 있다 그래요. 네.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제3의 부표와 천안함 한미의 거리는 거의 4.7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저기 그 백령도에서 바라보면 북녘의 바다 앞에 인당수가 있습니다.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 나와서 배를 타고 나와서 그때 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3의 부표. 차라리 경춘선, 은하철도 아니요. 구구구 소리 났다. 아니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이론보다는 이 인당수 심청이 배 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그것이 함수가 침몰한 위치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도.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제3의 부표가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제3의 부표까지 인정합니까? 그다음에 그 위치가 함수와 다르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거기서 다이빙 했다는 것도 인정하죠.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다이빙 했다는 걸 그걸 인정 안 하고 그 한주호 준이도 함수에서 들어갔고 함수에서 사망했다고 지금까지 고집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UDT 대원들이 그때 같이 작업했던 대원들은 제3의 부표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이거군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제3의 부표가 있다는 것까지는 명백하니까 인정하는데 그리고 UDT 대원들은 거기가 함수인 줄 알고 잠수했고 그런데 함수는 다른 위치고 그렇죠. 그리고 UDT 대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제3의 부표가 있는 곳에서 한주호 준이가 사망을 했는데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군에서는 거기를 보고 그게 아니라 한주호 준이는 함수에서 다이빙하다가 사망했다고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말치가 안 되는 거군요, 지금. 네네. 그 상충되는 것을 집중 취재한 사람들이 황현택 기자와 그다음에 최영훈 기자와 이병도 기자. KBS. 대단한 기자들이에요. 저는 이 천안함 사건에 핵심 중에 핵심이네요. 천안함 사건을 통틀어서 가장 기자 정신이 뛰어난 취재가 제3의 부표 취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녹취록 내용을 보면 2중, 3중, 4중으로 체크하고 증언받고 그것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을 통해서 모든 증언을 받습니다. 아니, 그때 KBS 카메라로 제3의 부표를 너무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함수 위치와 제3의 부표가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은 그 당시에 백령도에 있던 모든 기자들은 압니다. 자, 그러면 국기 계양대 같이 생긴 기다란 봉이 있고 또 둥그렇게 생긴 해치가 달린 물체가 그 제3의 부표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그 물체 인양과 혹은 작업과 관련해서 한주호 준이가 투입됐고 한주호 준이는 거기서 작업하다 사망했다. 거기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한주호 준이는 거기가 아니라 함수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했다고 현재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UDT 대원들은 분명히 제3의 부표에서 사망했다고 했고 제3의 부표는 군도 거기가
별도의 장소라는 건 인정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 팩트. 네. 그러면 남는 문제는 국기 개양대 같이 생긴 봉이 달린 동그란 해치가 달린 물체가 뭐냐 도대체. 네. 그 물체가 천안함과 충돌한 후에 45도 각도로 제3의 부표가 있는 위치에서 침몰한 게 아니냐라고 추론하는 거죠 지금. 물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증거가 없어요. 왜냐? 그 물체를 본 사람들이 이 UDT 대원들 외에는 없는데 네. 아무도 증언하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물체가 인양됐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게 핵심이군요. 그러면 그 물체를 잠수함으로 추정하십니까? 저는 그 제3의 부표 밑에 가라앉아 있는 물체가 잠수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수함부터는 가설이 되는 거죠. 자, 거기서부터 추론이 출발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등장할 수 있어요. 뭐 어느 나라 국적의 잠수함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적어도 당시에 투입된 UDT 동제 회원 그리고 그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을 통해서 정리된 부분이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에는 경춘선 최선부지 그 문제와 관련한 흑막을 한번 파헤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흑막이 어딨어. 제3의 부표 말고 제3의 기차표를 한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천안함 마무리를 하자면 이 선거를 앞두고 안보 이슈는 원래 언제나 한나라당이 반기는 네. 소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나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이라고 느껴져. 있어요. 비례대표 기호 20번. 상관없어. 난 한나라당이야. 내 머릿속에는. 줘! 같은 당이지 뭐. 그래서 사실은 현재 그 민주당도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같은 당이죠. 이명박 당, 박근혜 당 같은 당입니다. 그렇지. 사실은 지금 계속 이명박을 지우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사안을 다루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옆 배틀을 계속 예상했었고 실제 옆 배틀이 오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멈췄어. 정리됐습니다. 갑자기 친이계 카카의 팔들이 카카와 그네 누나의 옆 배틀이 오가다가 어느 순간 뚝 멈췄어요. 네. 뚝 멈추면서 이명박근혜가 됐어. 도대체 그 둘의 그 엿 셔틀을 멈추게 한 딜이 뭐냐? 네. 떨어져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공천을 두고. 그러다가 뭐 좌장끼리 모여서 뭘 분당을 하네, 뭐 당을 하나 만드네 말이 나오다가 갑자기 모든 얘기가 딱 끊어졌어. 정리가 됐어요. 자, 이 엿 셔틀을 멈추게 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이명박근혜가 되도록 하였는가? 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예고합니다. 야당 간판 후보들 모셔가지고 네. 관훈 토론회 한번 합니다. 다시? 네. 그때 야당 간판 관훈 토론회 때 한번 다루도록. 그때 내가 진행자가 아니라 패널로 나오게 돼요. 아니야. 자기야. 네가 무슨 간판이야? 그날은 와가지고 핵심 이슈는 경춘선 대산부지. 자, 야당 간판 후보들 하게 될 것이고 어쨌든 사실은 민주당, 진보당 모두 이 천안함 문제는 이주기임에도 불구하고 건들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죠. 빌미를 줄까봐.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우리 장병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요. 근데 의문은 더 커져갑니다. 그런데 의문을 가지는 것조차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는 것조차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간다고. 아니 왜 이런 얘기만 하면 입만 뻥끗하면 종북이고 빨갱이고 북으로 가라고 하는지. 장병들의 명예를 위해서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실체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당연하죠. 그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것이 잠수함이다 혹은 뭐다 이런 단정을 하려는 게 아니야. 네. 어떤 물체인지 우리도 모릅니다. 잠수함인지 아닌지, 전혀 다른 물체인지 혹은 천안함에서 떨어져 나온 물체인지 우리는 여기서 어떤 단정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미국에서까지 자기 돈을 들여서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꼭 이 방송에 나와서 2주기에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과학자가 존재하잖아. 그리고 그 과학자에 대해서 과학적인 반론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천안함을 다룬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그런데 바로 그 두려움이 천안함의 진실을 숨길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동안 진실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공포 때문이었던 겁니다. 빨갱이로 몰릴까봐. 온갖 천안함 시나리오들이 나도는 거 우리도 싫어! 싫다고! 그래서 우리 요구사항은 단 한 가지다. 폭발 실험을 공개적으로 다시 해달라. 300만 원짜리 폭발 실험 하라면은 모든 의혹은 잠재워질 수 있다. 그리고 조중동 빨갱이 어쩌고 지랄들 하지 말고 우리 요구사항은 단 하나니까 이 간단한 실험을 반대할 이유를 대라고. 반대할 이유가 없으면 닥쳐 이 씨발.